안녕하세요. 김항배 교수님을 지금 강연장에서 이제 좌석으로 모시고 강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배 교수님 1시간 동안 열띤 강연 감사합니다. 예. 네, 김항배 교수님 강연이 지금 교수님의 저서 이 700페이지 책을 정말 간략하게 1시간 만에 모두 훑어주신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물질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소립자 안에도 들어갔다가 우주의 중심에도 갔다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어안렌즈 같은 우주도 살펴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김항배 교수님 모시고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이어나가 보겠는데요. 먼저 김항배 교수님 한번 근황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본업은 이제 교수니까 연구와 교육에 이제 힘을 물론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요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제 책을 좀 더 써보려고 이제 글쓰기를 조금씩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님 요번에 새로 나온 책도 있으시고, 그리고 새 책을 갖다 또 준비 중이신데 그건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책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써주시고 강연도 재미있는 강연 많이 해주시는데요. 교수님의 실제 연구 분야, 현재 최근에 하고 계신 최첨단의 연구는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원래 시작은 이제 저는 입자물리 현상론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주론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는 이제 그 우주론과 관련된 쪽을 하다가, 그래서 그걸로 쭉 하다가 이제 그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른 쪽도 조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우주선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주선은 이 우주를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비행선이 아니고 코스믹 레이라는 걸로 이 지구에 날아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고에너지 입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서 여기에 이제 직접 실험도 하고 있고, 당연히 현재도 이제 제 대학원생과 같이 이제 암흑 물질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초반에 설명하실 때 교수님의 지금 강연을 해주신 이 책이 사실 히말라야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좀 느껴지는 게 읽다 보면은 정말 수식도 나오고 어떤 표현에서는 물리학 전공자들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책을 기획하셨던 의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 일반인들이 읽을 만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이렇게 해서 소개도 하고, 이런 교양 서적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양 서적을 이제 쭉 훑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책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쉬운 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하고 이제 쉬운 내용만 설명하다 끝나서, 나는 쉬운 거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가보는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썼는데 끝까지 가긴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따라오지는 못하더라. 네. 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교양서들을 좀 많이 읽어보다 보면은 어디에선가 매번 똑같은 표현, 똑같은 이야기까지만 가고 그 깊이를 더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좀 그런 갈증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한번 도전해 보면은 대학교 일반 교양을 좀 넘어서, 그리고 전공자들이 가끔 들어가 보는 곳까지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말 독자들, 그리고 오늘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 히말라야에 내가 어느 언저리까지 가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신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은 아마 가장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다녀온 게 아닌가. 거의 이제 산책 코스로. 산책 코스를 1시간 하이킹을 갖다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시청자들 중에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TV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태양의 뒤편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조금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으로 정상 상태 우주론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암흑 에너지 또는 진공 에너지 밀도 같은 것은 단위 공간당 일정한 에너지 밀도를 주장하기에 결국 우주의 총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우주론은 빅뱅과 정상 상태의 우주론처럼 그 둘을 합한 것이 되어버린 셈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네. 질문 자체가 심오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하나 집어냈는데,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는 게 존재를 하면 결국 우리 우주가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분처럼 우주의 에너지 밀도는 변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는 그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70%고, 네. 그럼 이제 암흑 에너지 말고 우리가 이제 물질, 암흑 같은 물질. 물질, 암흑 물질이 물질. 있는데 그 물질은 팽창하면 에너지 밀도가 바뀝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이 물질의 밀도의 비중이 더 컸겠죠. 그러면서 이제 팽창을 하면 이제 암흑 에너지의 그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이 70대 25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주의 지금 현재의 역사 과정까지는 변해왔다라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얘기한 대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만들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변해왔다라는 건 이제 확실한 사실인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몇백억 년이 더 흘러서 네네. 그때까지 우리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변화가 확 줄어들어서 이제 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70대 30, 그 안에서도 25와 또 5%. 그 수치도 70, 계속 좀 변하고 있죠. 그거는 당연히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상수로 유지가 되는데, 이 물질의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국립가천과학관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좀 간단한 질문과 좀 긴 질문도 있어요. 한번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인내심이라는 분께서 우주에서 어떻게 중력이 작용하나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신 것 같아요.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데 대답은 결코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중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결국 중력 이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뉴턴의 중력 이론을 통해서 배워요. 그럼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배우니까, 근데 그거를 우주에 가져가서 그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냐? 근데 우주 전체로 할 때는 그 뉴턴의 중력을 적용하면은 틀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시공간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어떻게 물질이 놓여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거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뉴턴 중력에서 생각하듯이 해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수학적으로 그걸 그렇죠. 제대로 풀어봐야만 결과를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력도 그렇고 시간과 공간도 그렇고 질문을 하면은 막연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의 질문인지를 사실 파악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분은 응원하시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뭐 TV 아시라는 분께서 떨지 말고 화이팅이라고. 제가 원래 많은 면에서 뻔뻔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강연 나와서 마이크 앞에만 서면은 이렇게 전혀 떠는 것 같지는 않으셨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조금 떨리나 봅니다.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인내심이란 분이 또 한 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암흑물질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뭐 일단 간단하게 몰라요, 그죠? 우리 같은 물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물질인데 우리 같은 물질하고의 차이는 빛하고의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암흑물질이라고 붙인 건데,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많은 이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이걸 거다라고 이런저런 제안들은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확인이 안 돼 있고, 이거 발견이 되고 확인만 되면 누군가 노벨상을 받겠죠.
그 암흑 물질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들었던 있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빛하고도 인터랙션을 안 하고 물질하고도 인터랙션을 잘 하긴 안 하는데 하긴 하는데 굉장히 약해서 약하게. 예. 이제 우리가 그걸 검출해내기가 어렵다. 검출하기가 어렵다. 예. 간단한 답이 어려운 질문이셨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셨고요. 또 질문이 김지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이라면은 흑체 복사가 아예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희미하게라도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런 분야는 이제 고체 물리나 통계 물리 손승호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 잘 몰라요. 내가 실제로 물체를 내가 이 2.7 켈빈에 맞춰 놓으면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정도 온도에서는 그 물질을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이 원자들이 이 흥분 상태로 가지 않죠. 네. 그래서 대부분 상호작용을 잘 안 해서 빛이라는 걸 내놓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열복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뜨거운 물체에서 열복사가 나온다는 그 뜨겁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온도가 200켈빈은 넘어가서 그 이상,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돼야만 그게 나오는 거고 너무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냥은 안 나오는 거죠. 네. 한동욱 님도 사실 같은 질문을 해주셨었네요. 2.7 켈빈이면 흑체 복사가 나오는데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나와서 측정이 힘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갖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스카이블루님께서 오늘 강연 중엔 안 나왔지만 엑시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뭐 엑시온은 좋은 그 암흑물질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설명하려면 답이 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조한수 선생님도 그리고 NH라는 분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암흑물질 많이들 들어는 보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과학자도 설명을 안 해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암흑물질도 파동성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NH라는 분께서는 암흑물질은 완전히 입자랑은 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네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양자역학이죠. 근데 이게 파동성이 강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잘 안 드러나느냐는 이제 그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성이 안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나를 다 분해해서 원자 하나, 전자 하나로 떼어내면 그 원자나 전자들은 파동성을 강하게 가질 수 나타내는 거죠. 있죠. 예. 근데 그래서 암흑물질이 그러니까 파동성을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게 됩니다. 이 암흑물질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론에서 다루는 그 암흑물질은 우리 이런 보는 커다란 물질과 이제 다를 바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라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파동성을 나타낼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아주 초기에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파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암흑물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여기도 하나의 예외는 있는데 이제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물질이 질량이 너무너무 작아서 이렇게 이제 콤프턴 웨이브랭스라 그러는데 콤프턴 파장이 우주 크기 되는 그 정도로 질량이 작은 게 암흑물질이다.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주 스케일에서 이 입자의 파동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여러 설명하려는 저는 시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그냥 있는 시도들 거니까요. 중에 하나다. 네. 질문을 여러 개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중력파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공간 중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대답하기에는 뭐 그냥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제 생각에 아태에서 네. 이 선정된 분 중에는 오정근 박사님 오정근 중력파 박사님 책도 이제 쓰셨고 중력파란 무엇인가? 그쪽으로 질문을 보내보시면 좀 더 좋은 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에서 더 좋은 강연을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파에 대해서. 그리고 NH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오늘 강연에 나오진 않았던 겁니다. 힉스 입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힉스 메커니즘과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셨던 걸 자세히 듣고 싶으신가 봐요. 이거는 사실 오늘 강연과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표준 모형에 이제 쿼크와 렙톤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게 표준 모형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호작용 중에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상호작용은 이 게이지 보손이 이제 질량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질량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고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네. 그 메커니즘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입자가 힉스 입자고 네. 그다음에 그 힉스 입자가 이제 그 약 보손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온 모든 페르미온들의 이제 질량을 주는데도 네. 기여를 해서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힉스 입자는 이제 그 쿼크와 렙톤에 질량을 줘서 우리 모두에게 질량을 주는 입자 네. 이렇게 알려져 그 있는데 중력을 갖다가 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는 중력은 사실 에너지만 있으면 다 느낍니다. 네네.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작용을 하기 아, 때문에 중력을 예. 느끼는 거죠.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또 너무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그 질량, 우리 몸의 질량을 주는 게 힉스 입자다. 근데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량은 사실 그 원자에서 이 핵의 질량이 차지하는 건데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쿼크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쿼크들의 질량이 아니고 그 쿼크들의 질량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양성자가 얻게 되는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량은 힉스 입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한 상호작용이 만든다. 에너지가 예, 만드는 거네요. 예, 그 에너지가 이제 오. 질량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예. 바로 잡고 있는데 아직도 저 얘기가 오늘 되고 다시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저도 잘못 가르쳐 주고 있었네. 예, 아니 감사합니다. 물론 힉스 입자가 네. 페르미온들에게 매스를 주긴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기여는 아니고 더 큰 다른 기여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조한수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 질문 해주셨네요. 빛 입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빛 입자는 어떤 상호작용이 없다면 무한히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량이 없는 입자라는 게 약간 그 이제 현재 이론 그 아까 얘기한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을 합쳐서 나온 이제 양자장론이라는 이론으로 다루고 있는데 질량이 없으면 특별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자들은 항상 시간이 정지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신에 시간은 정지해 있는데 자신은 정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계속 달려야 계속 되는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예. 근데 영원히 사느냐는 다른 문제죠. 음. 그러니까 이건 상호작용이 있으면 빛이라는 게 흡수가 됐다가 다시 방출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음. 뭐 그냥 무슨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태양에서 예. 빛이 지구로 오는데 예. 8분 걸린다고. 8분 19초. 8분 19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광자는 예. 8분 19초 지난 태양의 예. 모습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그 빛의 속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나이를 8분 19초 먹진 않고 온 거네요. 어차피 빛 자체에게는 나이가 의미가 없죠. 나이가 수명이라는 게 예.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은 마지막 하나 있네요. 김지훈 님께서 중력의 가속도를 합한 것이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되나요? 이거는 너무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력을 다시 이제 네. 잘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그렇게 연관시키기는 좀 질문을 조금 더 다듬어 보시라고 그러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항배 교수님 오늘 그 시청자들의 질문 한번 간단히 드려봤는데요. 뭐 강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시공간, 그러니까 우주, 시공간 그리고 물질 모든 것을 갖다 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질문들을 받게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오늘 시청자 중에 영화 테넷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네. 제가 테넷을 안 봤습니다. 아유. 그래서 대답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이제 따로 주제를 하나 잡아서 거창하게 한번 강연을 해야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우주란 무엇인가만큼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SF 작가들의 상상력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예. 시간은 없다고도 하던데. 뭐 저는 있다고 믿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사는 데는 있다고 믿는 게 좀 편리하죠. 그리고 오늘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주의 나이가 아까 말씀 138억 년.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크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질문할 때의 그 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이 보여줬던 네네. 그 눈 모양의 그 그렇죠.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약 한 400억 광년, 450억 광년, 예,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이 예. 정도 됩니다. 빛이 달려온 그러니까 거리. 빛이 이제 138억 년 동안 달려왔는데, 네, 그럼 138억 광년. 광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데는 네, 그 빛이 떠나온 이후에도 계속 팽창을 해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재 거리로 재면 이제 450억 광년쯤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는 우주의 팽창이나 이런 게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그러니까 있을 수 지금도 있다는 어느 거죠?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충분히 먼데는 네,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빠르게 멀어져.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고, 예, 예. 그건 뭐 볼 수 없으니까 사실은 예. 우리가 어떻게 아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질문 여러 가지 좀 한번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김항배 교수님 그 최근에 또 책이 하나 나오셨잖아요. 아, 예. 우리 태양계가 태양계가 200쪽의 200쪽의 책이라면.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가 첫 책을 쓰고 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책을 써가지고 못 읽까 이렇게 사서 이렇게 꽂아만 놓고 계신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책의 올바른 용도다. 그 책은 원래 꽂아 놓으려고 사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사다 놓다 보면 그 중에 읽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계속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읽기 쉬운 책을 하나 써야겠다고 하던 참에 이제 좋은 기획이 생겨서 그래서 이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글을 써봐야겠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정말 200쪽 안에다가 그 태양계를 이제 실제 그 거리 비율을 맞춰서 집어넣고 크기 비율도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서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해서 내가 이 책을 넘기면서 태양계를 느낄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태양계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태양계를 느끼게 해주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너무 빈 페이지가 많이 나와서 그럼 너무 비면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좀 예쁜 재미있는 그림도 얘기, 넣고 과학 얘기, 예. 이렇게 행성에 대한 여러 네. 가지 얘기 써놓은 책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대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 느껴인데 어, 딱 그거네요. 그런 거죠. 정말 200페이지인 거죠, 그러면? 예, 대략 200페이지 조금 조금 넘습니다. 뒤에 앞뒤에 표지도 붙여야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필을 준비 중이신 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몇 개 출판사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네. 그 하나는 이제 그 물리학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쉬운 수준에서 짧게 이렇게 글을 쓰는 거를 모아서 책으로 이제 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사실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요새 빅히스토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사회까지. 사회까지 네. 그런 거를 시간 되면 한번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보는 거는 이건 이제 평생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도 히말라야를 쌓는 건 아니시죠? 이거는 히말라야가 아니라 우주를 방황하는 책이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꽂아놓고 히말라야는 이렇게 꽂아놓고 감상하는 거죠, 멀리서. 예, 원래 그래서 그 표지 만들 때 신경 많이 썼습니다. 꽂아놓을 때 예쁜 책으로. 예, 한 번씩 만약에 우주, 시공간,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다가 좀 더 자세한 것이 알고 싶으시면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것까지 쫙 다 설명이 돼 있는 한 번쯤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어서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도 다시 듣고 싶은 저자 강연의 첫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김항배 교수님 오늘 특별히 찾아주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같이 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7시, 오후 7시에 강연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7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첫 주와 둘째 주, 그리고 10월에는 둘째 주, 셋째 주, 11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똑같은 목요일 오후 7시에 남궁석 박사님을 모시고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석 박사님께서 그 안에서 현실 과학자가 사는 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재밌는 강연을 해주고 계세요. 과학자가 꾸민 사람이 있다면은 한 번쯤 들어보고 고민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강연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매번 과학 강연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준비한 선정도서 과학 강연에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다시 듣고 싶은 저자 강연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협조해 주셔서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